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그 8번째 장애인 지도자 포럼은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전략, 갈등과 대립을 넘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할까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먼저 좀 소개하는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부터 저희가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요. 그 미 국무부 장애인 인권 특별 보좌관이십니다. 주디 휴먼 보좌관님 여기 와 계십니다. 네. 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귀한 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대사께서 미국 대사께서 새로 부임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부대사께서 오셨습니다. 레슬리 바셋 주한 미 대사가 부대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멀리 또 콜롬비아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 안드레아 파딜라 교수님, 변호사이시기도 합니다. 콜롬비아에서 오신 우리 안델라 파딜라 교수님 어디 계시죠? 예, 여기 계시네요. 순서 없이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계 대표적 언론이죠. 에이블뉴스의 백종환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저 뒤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이나경 대표님. 네. 해냄복지의 김재익 이사님. 네, 지금 안 보이시네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이혜경 센터장님. 네, 여기 계십니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의 허혜숙 대표님. 네, 그 다음에 인천 힐링 에듀의 박홍규 원장님. 네, 저 뒤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김한배 상임대표님. 반갑습니다. 한국장로장애인협회 전봉규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신용식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 정보화협회 최성중 회장님. 한국산재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민동식 회장님.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안중원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 김광식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IL 센터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마 장애인 인권사에 대해서 한 번쯤이라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디 휴먼이라는 이름을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저희가 있기로는 72년도에 재활법을 미국에 개정할 당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교사 자격증을 거부를 당하셔가지고 운동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네. 그때부터 행동하는 장애인이라는 그 모임을 만드셔가지고 상당히 적극적 활동을 하셨고 이후에도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자립생활이라는 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만은 우리들 내부에서도 여전히 자립생활이 뭐 하는 데인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디 휴먼께서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자립생활은 그냥 무엇을 혼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디 휴먼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립생활은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그 자립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해답을 내려주신 분이십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그 CIL 활동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고, 저희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 당시에도 사실은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많은 그 아이디어를 가졌었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운동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디 휴먼이라든가 그 다음에 같이 예전에 활동하셨던 누구시더라 그분 조남이 에드 로버츠 이분 같은 이런 분들의 그 활동상을 보고 사실 많은 그 저희들이 영향을 받고 한국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주디 휴먼에 대해서는 모실 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저희 그 장애인 지도자 최고 지도자 포럼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벌써 8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애계 단체장들이 모여서 장애계 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교류하고 장애계 발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장애인 단체가 수없이 많지만은 이 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장들이 있지만은 특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최고 지도자분들이 모이는 모임은 지금 이 모임이 유일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많은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좋은 이야기도 듣고 또 정책적인 협의도 하고 이랬는데요. 오늘 그 제4차 장애인 지도자 포럼에서는 장애계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장애인의 권리 옹호를 위해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좀 하고자 오늘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많은 분이 오셨는데요. 포럼 시작에 앞서서 인사 말씀을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을 주최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상임대표이시고 농아인협회 대표이신 변승일 대표님께서 먼저 여러분들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상임대표 변승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4차 장애인 최고 지도자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미국 국무부 국제장애인 인권특별보좌관 주디스 휴먼님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관 측에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최고 지도자 포럼은 장애계의 단체장들이 모여 장애계의 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늘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들을 장애계의 단체장들께서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염전 장애인 노예 사건부터 얼마 전 지적장애인 여성 납치 및 성폭행 사건까지 장애인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장애계의 최고 지도자인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장애인 최고 지도자 포럼에서는 국제장애인 인권 옹호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장애인 인권 옹호에 많은 족적을 남기고 있는 주디스 휴먼 특별보좌관을 초청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전략 구축에 대해 강의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애인 단체장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당하는 실태를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장애계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해 화합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의 고견과 의지가 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장애인 최고 지도자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연을 해주시고자 먼 곳에서 특별히 발걸음을 해주신 미 국무부 국제장애인 인권 특별보좌관이신 우리 주디 휴먼 보좌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디 휴먼께서는 미 클린턴 행정부 및 세계은행 그리고 현재 미 국무부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국제 개발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주요 논제로 부각시키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최근까지는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펼쳐온 미국 또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저명한 장애인 인권 운동가이십니다. 여러분 주디 휴먼에게 강연을 듣기 앞서서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speak before you today. It's a lovely crowd. 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신 데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And I was very happily surprised to go to the room next door and see that a colleague of mine from the Protection Advocacy Organization in Illinois is presenting in the other room.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바로 옆 회의실에서 지금 제 동료가 오늘 강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일리노이의 그 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We were speaking on the same subject, so we were joking that we could switch back and forth between the rooms. 네, 바로 그분과 제가 지금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농담을 했습니다. 그냥 서로 자리를 바꿔서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Leslie Bassett, who was introduced to you earlier, but I'd like to thank her for the leadership that she and the ambassador are playing, and the previous ambassador played, in highlighting disability as a part of the work that our embassy is doing in Korea. 네, 먼저 지금 와주신 주한미국 대사관의 레슬리 바셋 부대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한미국 대사관의 전임 그리고 현직 대사님께서 우리 대사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로 이 장애인 권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Inclusion of disability or any other subject that previously has not been given appropriate attention really happens because of the leadership of institutions. 네, 그래서 장애인권 문제는 물론이고 예전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받지 못했던 이러한 주제들을 다시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줄 수 있는 주제로 만드는 데에는 이런 리더십이나 단체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Without leadership, it's left up to people within an organization who may not feel supported to advance an issue like disability or LGBT issues or religious freedom. 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이 없다면은 그 조직에 있는 개인들이 어떤 지원이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운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제는 물론이고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종교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들이 어떤 단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So I'd also like to thank all of you that have been playing various leadership roles within your organizations and within your communities to advance the human rights of disabled people in Korea.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하신 여러 단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내에서 이 장애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When I was growing up in the United States, I was born in 1947 and I had polio in 1949. And discussion about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really was non-existent. 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1947년에 태어났고 1949년에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장애인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Disabled veterans in the United States who were coming back from the Second World War and then from the Korean War, they really were the strongest group of disabled people
in the U.S. advancing rights for disabled veterans. 네,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의 그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그 상위 용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바로 미국 내에서 장애인 인권 문제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셨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And those disabled veterans in the United States focused on many issues, but one of them had to do with physical accessibility. 그래서 이 상위 용사분들이 미국에 돌아오셔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행동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물리적인 접근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Some of these organizations were some of the strongest advocates, first within our states and then at the national level, to advocate for strong standards for construction. 네, 그래서 여러 단체를 통해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 주 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것을 전국적인 차원으로 점점 더 이제 크게 벌려 나가셨는데요. 이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표준을 굉장히 이제 강한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In the 1960s, when I was attending a university that was basically not accessible, because we had no laws at that time that required accessibility, I began to do some work with a group called the Eastern Paralyzed Veterans Association. 네, 그래서 1960년대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는 그 대학 건물이 전혀 접근성이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접근성을 보장해야만 하는 법이 미국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위 용사 단체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myself and a number of my friends who were not veterans began to attend meetings that this Disabled Veterans Organization was having to learn about what accessibility standards should look like and to advocate with our city government and our state government for strong legislation in this regard. 네, 그래서 저 자신과 또 제 친구 중에 그 어떤 참전 용사가 아니었던 그런 친구들이 이런 상위 용사들이 이제 미팅을 할 때 같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배웠던 내용은 어떻게 하면은 접근성에 관련해서 적절한 표준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배웠고, 또 하나는 주정부와 또 그 시정부가 관련된 어떤 강력한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In the 1960s, the disability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was just beginning to emerge. 1960년대에 미국에서의 장애인 운동이 막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We were learning, as I'm saying, from the disabled veterans, but we were also learning from other civil rights movements that were forging forward in the 1960s. The civil rights movement for African Americans, the women's movement, and others.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상위 용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또 1960년대 여러 가지 민권 운동이 함께 벌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흑인들이 이제 주도했던 민권 운동이나 여성 운동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Disabled people in the United States, just like disabled people in Korea today, were beginning to dream about what we wanted our communities to look like. We wanted the opportunity to be able to have disability, our disabilities just be a part of who we are, and that we would be able to move about our communities, going to schools, including universities, getting jobs in integrated settings, getting married, having children, and being able to be meaningful, contributing members of our communities. 네, 그래서 한국의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미국의 장애인들도 그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지역사회의 모습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라는 것은 우리의 일부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했고 학교, 즉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얻고 또한 다른 비장애인과 통합되어 있는 그런 세팅 하에서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했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출산도 할 수 있어서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The first major law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United States had to do with the construction of curb cuts or ramps on sidewalks. 네,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수준으로 관련된 법안이 하나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도로에서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울기가 있는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It said that if money from the federal government was being utilized to construct a sidewalk or to renovate a sidewalk, that sidewalk would have to have a ramp that would enable people who used wheelchairs to be able to get up and down that sidewalk. 네, 바로 이 법안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연방 정부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 보도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있던 보도를 레노베이션을 할 때에는 반드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기울기가 있는 경사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In the 1960s, we also began to see litigation that was occurring to close institutions that where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living in terrible situations. 그리고 1960년대에 또 하나의 소송이 진행되게 됐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지적 장애인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던 시설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We also in the late 60s began to see disabled students organizing on college campuses, asking for the creation of resource centers that could help ensure that disabled students could be admitted to the universities, receive the services that we needed so that we would be able to successfully complete our university studies. 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이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이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청을 한 것은 캠퍼스 내에 어떤 자원센터 같은 것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이 센터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장애 학생들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센터 건립을 원한 것입니다. At that time, disabled children were frequently not in school at all. There were millions of disabled children who were either not in attendance or who were going to schools where the teaching and learning that was occurring was way below standard of what was happening in our regular public schools. 네, 당시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 중에는 학교를 전혀 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장애 아동들이 아예 학교를 가지 않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더라도 거기서 가르쳐주는 수준이 다른 비장애인들이 받는 교육의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We were very much in the middle of the medical model, so much of what the average person would learn about was from people who were focusing on curing disability as opposed to removing barriers to enable us to participate in society.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학적인 모델에 있어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중간 지점에 위치한 그런 것이 이제 장애인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장애물을 없애서 우리가 사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고쳐야 한다라고 믿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At that time, there was not a very large what we call cross-disability movement, meaning that groups of disabled people like people with cerebral palsy, muscular dystrophy, polio, intellectual disabilities, deafness, blindness, other invisible disabilities, everybody was working on their own
We were not working together to create an agenda focusing on ending discrimination. 네,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그룹 간의 협력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뇌성마비 장애인, 지적 장애인, 농아인, 그리고 시각 장애인 등등 다양한 그 종류의 장애인들의 그 단체들이 따로따로 각자 운동을 한 것이지 서로 협력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서 어떤 공동의 아젠다를 만들어내서 차별을 시정해야 하는데 그런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We were beginning to recognize that unless we were able to come together and work together and understand the different needs of people who had different types of disabilities, that we would never be able to get any meaningful legislation passed at the federal level or national level, or for that matter at our state or local community level.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식을 새로 하게 된 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법안을 적어도 주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또는 연방 수준에서는 절대 통과시킬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And then something surprisingly happened. In 1972, there were staff people in our Congress, our House and our Senate, who were working on disability issues for senators and congressmen. And one of the people in the group was a disabled veteran who was a wheelchair rider. 네, 그런데 1972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양원, 즉 상원과 하원에서 이 장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상위 용사분이셨습니다. And there was a piece of legislation that was moving through our Congress in the area of rehabilitation. And the rehabilitation legislation focuses on providing support for people with a broad array of disabilities to be able to look at the kinds of employment they wish to participate in and to be able to get financial support if needed to get training for a job, possibly go to school, higher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then be able to get assistance in actually finding a job. 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이제 계류 중인 법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장애인들의 재활에 관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 법안이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 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여러 지원을 제공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일자리에 관련해서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이든 아니면 직업교육이든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데 자금적인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또 실제 일자리를 찾는 데도 여러 가지 보조적인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And they developed something called Title V of the Rehabilitation Act, which has a number of provisions to advance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One very important provision was something called Section 504, which made it illegal for any entity receiving money from the federal government to discriminate against someone based on their disability. 네, 그래서 이 재활 법안 중에서 타이틀 5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5라는 그 법안에는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조항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섹션 504라는 제504호 조항인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은 이 장애라는 것을 이유로 만약 차별을 하게 된다면은 특히 연방 정부에서 어떤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장애라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차별하면은 그것이 불법적이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This was a very critical
piece of legislation because the federal government provides funding for state governments, for primary, secondary schools, for universities, for transportation systems, for healthcare, and many, many other things.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게 다양한 활동을 위한 그 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은 초, 중등 교육을 포함해서 대학 교육이나 여러 교통 수단이나 아니면은 의료 서비스 같은 것도 다 주 정부는 그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So while 504 did not cover the private sector, meaning it didn't cover employment unless employment was a part of the program that was getting money from the federal government. So it wouldn't cover like our hotels, it wouldn't cover private businesses, but it did cover employment amongst other areas in entities that were getting money from the federal government. 네, 그래서 이 504호 조항이라는 것은 사실 이 민간 분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연방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면은 이 504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분야의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연방 정부로부터 뭔가 돈을 받는 그런 공적인 단체인 경우에는 이 504호 조항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This law was about 27 words, and it was necessary to develop something that we call regulations or rules, to be able to more fully explain in greater detail what the obligations of recipients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would be.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법안은 27자의 그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칙이 적용이 되는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라면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So this is where I think there are many parallels between what has gone on in the United States and still goes on in the United States with work that's happening here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저는 바로 이 점에서 미국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장애인 운동과 또 현재의 여러 상황과 또 한국 및 다른 국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에 유사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We had to work with our government and we had to say we want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writing of these regulations so that we can be assured that the regulations will address issues of concern that we as disabled people had.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부와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나 규율을 만들 때 그 과정에 참여를 해서 실제 우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그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So the law basically, I'll give you some examples. The law meant that a person in a wheelchair could not be denied the right to go on a bus.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 버스에 타는 것을 그 권리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But clearly, that isn't enough. If you just said someone in a wheelchair couldn't be denied the right to get on the bus, and the bus wasn't accessible, then in fact, I would never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what the intent of the legislation was. 하지만 그것은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 버스에 타는 것을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말하면은 만약 그 버스 자체가 아예 접근성이 부족한 그런 버스라면은 이것이 사실 그 법안이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And likewise, if a student is blind and that student was going to primary, secondary, or university, just to say that the student could take the tests that other people could take
without any accommodations wouldn't mean anything. The blind person would need to be able to take that test either with a reader or in Braille, or as we progressed, using other forms of technology. But there would have to be a way of ensuring that the blind person could in fact take the test. 네, 똑같은 또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리고 이제 대학교까지 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그냥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이 시각장애인 학생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제공해주지 않고 예를 들자면은 점자라든지 리더라든지 또는 지금 더 발달한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비장애인과 똑같이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Likewise, if somebody were deaf and they were going to the hospital, you would need to ensure that the deaf person would have a means of communicating within a doctor's office or within a hospital. So you also had to address the issues of sign language interpreters and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똑같은 것도 이제 청각장애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청각장애인이 병원에 갈 때에도 의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 내에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화 통역사가 있어야 한다든지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So much work needed to be done to ensure that there were regulations that were written that were expansive and didn't have many loopholes. Loopholes meaning we didn't want there to be exceptions to what was going to be the obligation of recipients of federal money. 네, 그래서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갈 길이 참 많은 그런 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어떤 규제를 쓸 때에는 그 규제가 모든 것을 이제 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그런 규제를 만들어야 했고, 그리고 예외 조항이 너무나 많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의 돈을 받는 그런 단체라면은 그런 예외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So it was at this time that we realized we needed to be able to move from just talking about the problems to becoming much more knowledgeable about how to discuss solutions.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그 집중하는 부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었는데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만 말하는 것에서 이제 넘어서서 어떤 실제적인 그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쪽으로 새롭게 관심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We needed people who are going to begin to specialize and become knowledgeable about a number of different areas so that as the regulations were developed, we would have confidence that this law could be appropriately implemented. 네, 그래서 우리는 특정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확실히 이 법안이 제정되고 난 후에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나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We had to learn about policy. What is policy? How do you develop policy? How do you negotiate? Because there were many professional associations in the area of higher education, in the area of transportation, in other areas that were saying, oh no, this particular law, if it was stringently written, would make it very difficult for hospitals and transportation authorities to function.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책을 어떻게 개발하고 또 어떻게 협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고등교육 관련 단체라든지 아니면 교통수단 관련 그런 전문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런 협회나 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통국 같은 경우에 제대로 운영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We also needed to reach out to other organizations that were doing work in the area of civil and human rights, not necessarily in the area of civil and human rights and disability, but we needed to reach out to them to help them more clearly understand
the types of discrimination that disabled people were facing, and why at this point this particular law was very important. 또한 우리는 꼭 장애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인권 문제나 민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단체까지 우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우리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러한 인권 또는 민권 단체에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It was at that time that we established a national cross-disability coalition to work on the regulations for Section 504.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전국적인 연대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 단체들 간의 연대를 결성을 해서 이 504호 조항에 대한 그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And we were successful after a number of years with litigation and demonstrations on getting a strong set of regulations adopted by our government.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가 소송도 하고 시위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 우리 정부가 굉장히 엄격한 잣대의 관련된 규제를 도입하는 데 성공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We saw the creation of numbers of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that were cross-disability organizations.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 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생겼는데요. 이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장애를 다 포괄하는 것이었습니다. We saw groups, blind groups and deaf groups and groups representing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many others really begin to work together under this coalition umbrella to be able to really help ensure that this law was going to be effectively implemented. 네, 그래서 이 전국 여러 다양한 그 장애 종류를 가진 그 단체의 그 최상위 그룹이 있는데 이 단체 밑에는 여러 가지 다른 그 단체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같은 그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단체가 그 최상위 그룹 하에 속해서 이들이 모두 협력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 법안이 이행되는 것을 위해 노력을 한 것입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also put forth money that trained disabled people and those that had responsibility for not discriminating against disabled people in areas like transportation, higher education, healthcare, etc. Money was put out so that people could be trained in a meaningful way so that people understood the new provisions of this law because it was very new, and as the minister in charge of the agency that was implementing this law said, it was basically a revolution in the United States. A revolution because business as usual was going to have to change. 네, 그래서 연방 정부가 이제는 자금도 지원을 하는 것인데 다양한 분야, 예를 들자면은 교통수단이나 아니면 고등교육이나 또는 의료 서비스 같은 분야에서 이러한 새로운 조항이 신설이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연수를 시키는데 또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것이어서 당시에 이 이행을 맡고 있던 그 부서의 장관은 심지어 이것을 미국에서의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혁명이라고 불렀냐 하면은 이제 이 새로운 조항의 신설과 함께 예전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How many of you have heard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네, 여러분 중에 그 미국 장애인법 ADA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은 손 들어 주시겠어요? Not that many. 별로 많이 안 계시네요. Hopefully our embassy will be able to correct that. 네, 저희 주한미 대사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 mentioned the ADA because the law that I was just speaking to you about occurred in 1973. And as I mentioned, it only covered the public sector. In the 1980s, we began to work on developing what became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in order to ensure that discrimination would be prohibited not just in the public sector, but in the private sector.
네, 제가 이 미국 장애인법, 즉 ADA를 왜 거론을 했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법안은, 그러니까 저희가 1973년에 만들었던 그 법안은 이 공공 분야만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1980년대부터는 이제는 좀 민간 분야도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ADA, 미국 장애인법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차별 금지가 이제는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이 그 노력의 이유였습니다. So, Section 504 had about 24 words.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was many, many, many pages of legislation that was in part based on the rules that had been written for Section 504 and additional language, new provisions of the Act. 네, 그래서 그 섹션 504 같은 경우는 총 24개의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장애인법, 즉 ADA는 수십 장에 걸친 여러 장에 걸친 그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ADA, 즉 미국 장애인법은 그 5045 조항을 만드는데 썼던 내용도 포함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새로운 조항도 신설이 됐습니다.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lso resulted in the federal government putting forward money to tra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and the disability sector on what the ADA is. 네, 그래서 이 미국 장애인 법에 의해서 연방 정부가 민간 분야,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또 장애인 그 분야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ADA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해하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돈을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Now we have 10 technical assistance centers around the United States that are regional technical assistance centers that can provide in-depth information for anyone in the United States, for that matter, from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You can come onto our websites and learn about what the ADA is, what the ADA isn't, give you updated information on lawsuits that may be occurring and other forms of negotiations to correct problems.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 걸쳐서 10개의 기술 지원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 가시면은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아닌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면 관련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과연 미국 장애인법은 무엇인지,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또 그렇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되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무엇이 있고 어떤 종류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도 알 수가 있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also provides financial support for organizations that are doing legal advocacy. 그리고 연방 정부는 법적인 여러 옹호 소송이나 아니면 법적인 옹호 제도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단체에 자금 지원도 해줍니다. So, for example, my colleague who is presenting next door, she works for an organization called Protection and Advocacy. This organization receives not all of its funding, but a substantial amount of its funding from the federal government. And its responsibility is to work on behalf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people with mental health disabilities in issues across the board. Education, employment, housing, etc.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옆에 그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제 동료가 일하고 있는 것은 그 장애인들을 위한 권리 옹호 재단이라는 것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A라고 불리는데요. 이 단체의 경우에는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한 양의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연방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역할은 지적 장애나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교육이나 고용 또는 주거 등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이슈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So I'm going to be 67 years old, and I can say in my lifetime there have been dramatic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네, 저는 곧 67세가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인생에 걸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And those changes are the result of good laws, good rules, effective implementation. Effective implementation, from our perspective, means that government agencies have to enforce the law, and when the law is being violated, they need to ensure that the violator is made to correct their discrimination. 네, 그래서 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원인은 좋은 법과 또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효율적 이행이 무엇인가를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정부 단체가 그 법이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가 그 법을 어겼다면은 그것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o when I was growing up, I couldn't go across the street because there were no curbs on the street, ramps on the corners. I couldn't take a bus, I couldn't get on the train, I couldn't get into the school in my neighborhood because I had a disability. 네, 제가 자라날 때는 저는 경사로가 없었기 때문에 길을 건널 수도 없었고 버스나 기차를 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Today, every bus in the United States is accessible. 오늘날 미국에 있는 모든 버스는 접근성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That is not a percentage, but our law requires that every new bus which is being purchased needs to be accessible. 그것은 전체 중에 몇 퍼센트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모든 버스는 다 100%로 접근성을 보장해야만 한다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Disabled people now have a right to go to school. More disabled people are going to universities and graduating from universities. 네, 이제 장애인들도 학교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고 대학을 졸업하는 장애인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We have many areas that we are still working on, where discrimination still is occurring against people who have various forms of disabilities. 물론 여전히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Employment is one of the biggest areas that we continue to work on because we now collect data on the number of unemployed people in the federal government, at the federal level. 네, 그리고 우리가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연방 수준에서 실업자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is data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shows that almost twice as many disabled people are unemployed compared to non-disabled people. 네,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들의 실업률이 2배나 더 높기 때문입니다. Now we have President Obama who has put forward an executive order requiring that federal agencies employ disabled people, advance disabled people who are already employed, and ensure that disabled people will be able to be successful in jobs in the federal government. 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새로운 대통령령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연방 정부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 장애인들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고용한 장애인들도 더욱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have an association of businesses, the United States Business Leadership Network, that is working with private companies to expand opportunities for disabled people to both work in those companies and also to benefit from the work that those companies do. 네, 그래서 미국에는 이 미국 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라는 그런 비즈니스들 사업하는 사람들 간의 협회가 있는데요. 이 협회에서도 많은 그 민간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 기업에서 하는 일의 혜택을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o let me conclude by saying
that I have been watching the progress that is going on in Korea for a number of years. And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for many of the efforts that you're making. I encourage you to continue to advance legislation in this country.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한국의 장애인 운동에 있어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더 좋은, 더 나은 법안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을 해주실 것을 격려하는 바입니다. We view Korea as a very important colleague, friend with the United States. And we believe also very strongly that Korea can play a leadership role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leading by example. 네, 저는 한국이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친구이자 동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I think we're supposed to do some questions. 질문이 Is that 있으면 right? 미국의 장애인 유형별 단체가 유형별로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된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까? So currently in the United States, is there a disability organization based on the types of disability, or is there an umbrella group that encompasses all the types of disabilities? So we have many organizations that represent groups of people with specific disabilities, but we also have a consortia at the national level where these organizations come together to work together. 네, 그래서 미국에는 장애 유형별로도 다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 장애 유형별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이들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다 함께 모여서 또 토론을 하는 그런 콘소시엄도 있습니다. We have organizations like the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the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other organizations representing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National Council on Independent Living, and others, but they work together at the national level, and many states also have consortia, formally or informally, where groups work together both on legislation and also on budget. A great deal of work is done by these organizations at like the city level, the county level, the state level, and the national level to fight for appropriate levels of funding for programs. 네, 그래서 저희는 전국적인 수준으로 시각장애인협회, 청각장애인협회, 지적장애인협회, 그리고 자립생활협회 같은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체들이 다 함께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콘소시엄을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그런 콘소시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어떤 법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예산을 따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콘소시엄들이 시나 군이나 주를 넘어서서 전국적인 수준에서 다양하게 제대로 많은 그 자금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각 지역의 단체는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지만 시각이나 청각이나 신체나 지체나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된 모습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소통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통합된 모습이 되겠네요, 그러면. So if that is the case, even though there are separate organizations for each type of disabilities, the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o come up with a solution or make a legislation. So they will work together with our legislative bodies, because the legislative bodies are the ones that write legislation, introduce legislation, pass legislation. So because of the size of the U.S., many different things are happening at the same time, but absolutely these organizations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legislation, they will frequently lobby for different pieces of legislation in order to be able to make the kinds of changes that we believe need to happen. 네, 그래서 사실 법안을 실제 상정하고 발의해서 통과하는 것은 이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워낙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그런 법안 발의와 통과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비를 한다든지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손종익 자문위원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전략으로서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와 비장애인들이 상생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기관 국회에 진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유엔에서 장애인 통계에 의하면 숫자를 1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10% 내지 현재는 5%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전 세계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장애인들의 권리 옹호를 위해서 기초의원 내지는 대한민국의 기초의원 내지는 그 다음에 광역의원 더 나아가서는 국회까지 많이 진출해서 장애인들의 차별금지법과 더불어서 고용 촉진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정말 우리들의 목소리를 냈을 적에 전 세계인들이 차별이 없고 그 다음에 갈등을 넘어 대립을 또 넘어서 상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회장께서는 미국에 지금 현재는 상하원 의원이 장애인이 대한 의원 몇 프로 정도 되는지 또 앞으로 전 세계에 장애인을 위해 권익 옹호를 위해서 좀 많이 함께 합쳐서 상생해서 함께 뛰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통계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Special Advisor of the CODA, so I'd like to thank the Chairman Byung-Seung of CODA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So I think one of the strategies that we should adopt to go over the confrontation and conflict is to coexist. And I think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need to coexist to move beyond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And one of the most effective strategies to do so is for more people with disabilities to become legislators or the National Assemblymen. And according to protect and advocate for the right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 think more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city councilmen or the National Assemblymen. Only then we can amend the laws to protect the rights and eliminate the discrimination and promote more employment, and only then our voices can be heard in an effective way. So my question is, how many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are in the U.S. Senate and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have disabilities? Yes. I honestly don't have the answer. There are a number of people on the Senate and the House side who have disabilities. A number of them also have family members with disabilities. There's a caucus that exists on the House and Senate side on the subject matter of disability.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몇 명이라고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 의원 중에서 분명 몇 명 정도는 제가 장애가 있는 분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런 의원의 가족분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미국의 상원과 하원 중에 코커스라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도 장애 관련된 코커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uestion here. Ye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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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님은 너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연방정부 시각장애인이 병원을 갔을 때 영수증을 받는 영수증을 미국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 일상생활에서 미국 연방정부에서 돈이 들어가면은 병원 돈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참여하지 말도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그 법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린 시각장애인은 병원에 가서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가 없는데 CD 병원에서도 그런데 미국의 병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So thank you for the great lectures. And my question is related to the daily activities of the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or the blind people. When we go to the hospital, after we receive the treatment, they gave us the receipt. But because we are visually impaired, we cannot see the content of the receipt. So I want to know what is happening in the United States hospital for the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about the receipt. Yeah, so the law requires that materials be provided in an appropriate media. So it would need to be large print for some people, possibly Braille, or someone reading the information to someone, or providing it for them like on the internet or on a CD.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런 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장애인에게 적합한 그런 수단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전해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영수증의 글자 활자 크기를 굉장히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점자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관련된 내용을 목소리로 읽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이나 CD에 그런 정보를 담아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Thank you. 저기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소식 듣기로는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연방 정부에서 고용을 독려하고 이런다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 외에 쿼터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리기를 오바마 정부에서 쿼터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차별 금지만 해가지고는 고용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정말 쿼터제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So my question is related to the mandatory quota system. I understand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is very much interested in encouraging the employment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my understanding is that currently the U.S. does not have mandatory quota system, mandatory employment quota system like Korea. So, and I heard that there is a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that they will create this mandatory quota system. So I want to know, is it possible, or do you think that will have an impact in the employment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U.S. if that quota system is adopted? So the U.S. has a quota on another piece of our legislation called Section 503, which requires that federal contractors employ up to 7% of their personnel as people with disabilities. There is no fine, and it is only limited to federal contractors. There is no discussion about setting up a quota system similar to the one that exists in Korea. 네, 미국에 있는 쿼터 시스템은 그 섹션 503, 즉 503호 조항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503호 조항에 따르면은 그 연방 정부와 계약을 하고 있는 계약 업체들의 경우에 자신들의 직원 중 7%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럴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칙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계약업체로 그 대상도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비슷한 종류의 그런 의무 고용 할당제는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아인부 전통의 얘기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애들로부터 주디 휴먼 선생님 덕분에 아이를 공부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봐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던지가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이
한국에서는 연금이나 이런 제도가 빈약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들은 너무나 중증장애인들이 고용이 안 되어서 자립생활센터에 고용을 국가에다가 돈을 공공으로 해서 하자 해서 아예 인턴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미국은 공공고용제, 즉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는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알레센터에서 고용이나 훈련, 장애인 훈련이나 이런 것을 얼마나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o I began to study about the independent living movement thanks to you in 2000. So I'd like to thank you for that. And I have two questions for you. First is that in Korea there is a very weak pension system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So they have to find jobs to make their living. And recently the independent living centers have IL internship to promote more employment for the severely disabled people. So I want to know whethe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llocates certain budget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the severely disabled people. And secondly, is the IL centers in the United States provide training session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o promote their employment? So,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programs that exist in the U.S. as far as providing support for disabled people to get training that they need, education they need to pursue a job. 네, 미국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필요한 교육을 연수를 받고 그리고 또 원하는 직업을 얻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있습니다. There are also different programs that can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disabled individuals who are poor. Social Security,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programs of that nature.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여러 자금적인 그런 경제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아니면 보조 수입 보장이라든지 또 다양한 보험제도 같은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As you know, I think like here, at least 50% of the staff at the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are people who have disabilities. 예,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립생활센터 스태프 멤버의 50% 정도는 장애인들입니다. We also have various other programs that can provide opportunities for people to do internships for other programs like that. 그리고 또 인턴십이라든지 또 비슷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역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But because of the size of the United States, much of this depends on state-by-state activities. 하지만 미국이 워낙 거대한 그런 큰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각 주별로 알아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So benefit programs, there are a number of them that are significantly financed with federal money, but some states will add additional funding. So the amount of money that a person could be getting who was earning below, was not working or earning below a certain amount of money could vary from state to state.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물론 연방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주별로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주는 또 많이 주고 이런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주별로 과연 어떤 정도 소득 수준의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이러한 그 기준이 주별로 다 다릅니다.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allowance definitely varies state by state.
그리고 또 개인 그 활동 보조금 같은 것도 주별로 다 다릅니다. One more question. 한 질문만 더 In the 받겠습니다. very back, in the middle, 그래, with 저기 glasses. 여기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라는 장애여성 단체의 허혜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됐고 또 그동안에 활동해 주셨던 부분들이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주디 휴먼 여사님께서는 여성이시기도 하고 장애인이기도 하신데 혹시 미국에서는 그 장애 여성에 대한 그 특별한 정책들이 따로 있는지, 저희 한국에서는 그 장애인이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장애 여성 정책이 어떻게 따로 펼쳐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So I'm at the Women with Disabilities group. So I'm very honored to meet you. I'm very much impressed by what you have done so far. And my question is regarding the women with disabilities. And you are women and you have disabilities, as you may know the answer to this. So I want to know whether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special policies which only targets women with disabilities, because I believe women with disabilities, they face more challenges than male with disabilities. So I want to know any special policies targeting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 would say overall the answer is no, but because women, Leslie, what would you say on this? We have different pieces of legislation that address gender-related issues. And so disabled girls and women are protected by legislation separate from the disability area, which can be specifically looking at the issue of gender-based discrimination, for example. But as far as financial programs would be concerned, not really. I mean, there may be some special projects that might focus on disabled girls and women.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for example, may have a project that would focus on this issue. I think focus on gender-based violence and gender-based violence as it affects disabled girls and women is definitely a subject that's being discussed more. So that's the way I would answer this question. 네, 전반적으로는 그러한 것은 이제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하지만 이 어떤 젠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네, 이것은 장애 문제와는 별개로 이 젠더라는 것을 기반으로 여성을 보호하는 법안이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금적이거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여성 장애인에게만 더 특별하게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없고요. 하지만 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여성 장애인을 위해서 그들만을 좀 타겟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도 여성 장애인만을 타겟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같은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것이 더 많은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꼭 그 여성 장애인만을 위한 뭐 재정적인 지원 정책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There's a woman in the back with glasses. 이 Yeah, 안경 put your 쓰시는 hand up now. Why don't you stand up? 일어서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Somebody have a microphone. Hold on, hold on.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뭐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셨고,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이 이제 좋은 법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나서는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거를 이제 이행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다 알죠. 좋은 법, 그래서 우리도 만드는 거고. 근데 항상 어려운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정부가 그걸 주도적으로 이행을 안 하죠. 비슷한 문제가 미국에서도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뭐 ADA가 굉장히 많이 잘 이행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ADA뿐만이 아니라 그냥 미국 장애인의 삶을 이렇게 보셨을 때 현재 미국 장애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뭔지,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계획인지,
뭐 장애 운동가의 관점에서 아니면 지금 장애인권 그 대통령 자문으로서의 입장으로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네요. This would be the last question. You said you have witnessed a drastic change in your lifetime, and that was thanks to the good laws and strong enforcement mechanism. And we know all that. But I think the problem occurs when the government fails to take that strong initiative. And you said that in the United States, ADA is implemented in an effective way. But I bet that in the United States, still people with disabilities face some challenges and major challenges in their daily lives. So what are the major challenge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may face right now? And how can you change that? And I want to hear from your perspective as an activist and as a special advisor as well.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 think I was trying to say in my comments that while there are many positive things that have happened, there are still numbers of areas that we're working on, employment being one issue. Another area I would say is on community integration. There's a lot of work being done now to implement a court case that came out in 1999 called the Olmstead decision, which favorably the Supreme Court ruled on behalf of 2 disabled people in the state of Georgia who wanted to leave the institution they were living in and move into the communit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has been doing a great deal of work in this area, resulting in negotiations with numbers of states like Virginia and Rhode Island, closing down institutions and working on the creation of employment programs in the community, in this case primarily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제 인생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봤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 말을 하면서 또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여전히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1999년에 그 미국 대법원의 법정 판결이 있는데 옴스테드 판결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은 이 조지아주에서 2명의 장애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시설에서 퇴소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통합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소송을 냈고 이제 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무부도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버지니아주와 로드아일랜드주를 비롯한 다양한 주에서 이렇게 특히 지적 장애인들의 경우에 시설에서 이제 나오고 싶어 하면은 그들에게 어떤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관련된 그런 시설들도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nother area which I've mentioned is that of the disparity of benefits. So in some states you can get funding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that will enable you to earn a good wage before you lose all of you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allowance. In other states, you can earn less money before you lose you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allowance. So we know that for some people,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allowance can be very helpful to enable people to work. In my case, for example, I get no money from the federal government or the state government for working. My salary is too high, and I spend about $40,000 a year of my funding, my own money, on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But then other people where I'm living could earn up to $39,000 a year and still get a benefit. It really, there's a great deal of disparity, and at some point, I hope there's going to be able to be greater uniformity across the country.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지원금을 제공받는 데 있어서도 여러 사람들 간의 불평등한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이 활동 보조 지원을 받는 데에 대해서 특정한 어느 정도의 그 임금을 버는 사람의 경우에는 활동 보조를 이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준이 주별로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더라도 활동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 주에서는 받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불평등함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 개인 활동 보조를 활용을 하는데 4만 달러 정도가 드는데요.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3만 9천 달러 정도가 드는 경우에는 또 어떤 딴 사람의 경우에는 또 조조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이게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언젠가는 이런 데서 일관성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So I mean, at the end of the day, what I would say is the U.S. has been working on these pieces of legislation for many more years than Korea, for lots of legitimate reasons. And now I think it's important for Korea to look a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that have developed legislation with effective implementation to look at what you could learn from what some of us other countries have been doing, as well as continuing to play a leadership role. There's some great work that's going on here in Korea that isn't going on in other countries.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이런 법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또 이행된 그 기간이 훨씬 오랫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을 보고 그런 점에서 또 배울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어떻게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서 또 효과적으로 이행을 해왔는지를 이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또 한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성취한 것들을 아직 성취하지 못한 다른 나라들도 있을 것인데 또 그런 나라들에게는 한국이 오히려 좋은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I mean, at the end of the day, we have in Korea and the U.S. a much higher unemployment rate amongst disabled individuals. We're still not receiving the levels of education as non-disabled people in our countries. And while I think the attitudes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towards disabled people have dramatically changed, so I hear a lot from colleagues who come from the other countries to the United States that when they're in the United States they don't feel different like they may when they're in their own country. Still, some of that is there, and I would say because you see it with employers sometimes being reluctant to hire someone with a disability because they don't want to take a chance or take a risk.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고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육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여전히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살고 있는 동료가 미국에 와가지고는 미국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우리 나의 그 고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똑같이 대해주는구나라고 얘기를 한 것을 봤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여전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고용주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장애인들 고용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장애인 고용함으로써 어떤 리스크를 떠안는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